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오늘부터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 이야기도 함께 잘 들어가면서 앞으로 활동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돋이 하면은 딱 생각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 정동진. 맞아, 정동진. 인기 있는 드라마의 장면으로도 유명하고 바닷가랑 맞닿은 기차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 정동진인데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하는 새마을 이야기가 바로 정동진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때는 1996년 9월 18일 추석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고 아주 캄캄한 새벽이야. 그때 추석을 일주일 앞두긴 했지만 다른 날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밤이었고 시골이었으니까 당연히 불빛도 없고 굉장히 조용했겠지. 조용한 도로 위에서 야간 운행을 하던 택시 운전사는 이진규 씨. 이 사람이 오늘의 목격자인데 장거리 손님을 태우고 돌아가던 때라서 그날은 아주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바닷가를 지나면서 이상한 불빛이 번쩍이는 거를 이진규 씨가 목격을 했대. 차를 세우고 조심스레 그가 해안가로 접근을 했을 때 저게 뭘까 하고 계속 지켜보던 순간에 쾅! 폭음이 발생한 거야. 큰일 났다는 얼굴로 이진규 씨는 재빨리 차를 몰아서 근처 경찰서로 다가갔어.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 경찰이 군대랑 함께 대대적으로 출동한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어. 그런데 강릉 무장공비 사건과 우리가 이야기할 새마을 운동이 무슨 관계냐라는 질문이 들 거야. 조금만 더 들어봐봐. 잠수함이 발견된 뒤로부터 15시간 정도가 지났어. 강릉 인근 산골 마을의 홍성훈 씨 부부는 분명히 마을 사람은 아닌데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딘가 이상한 사람을 발견을 했대. 다가가서 혹시 송이버섯을 따러 왔나?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동안의 부인은 집으로 달려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과 오랜 시간 대치 끝에 결국 그 사람은 체포를 됐고 그 사람이 근데 누구일 것 같아? 간첩일 것 같아. 맞아, 간첩. 15시간 전에 그 침투했던 무장공비 중에 한 명인 이광수 씨였어. 간첩단 가운데 유일하게 생포된 31살 이강수는 체포 당시 이강수는 권총 한 정과 실탄 13발을 휴대하고 있었고 혼자 민거로 접근하다 강릉시 교동 53살 정순자 씨에 의해 발견 신고됐으며 무리를 따라가다가 혼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던 와중에 부부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이광수 체포를 가능하게 했던 전기나 전화 시설이 새마을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야. 우리 북한보다 못 산다고 했던 남한이 어떻게 시골 곳곳까지 전화가 연결될 수 있지? 체포된 이광수 간첩이 의문이 들었던 점이 바로 이 점이래. 잘 사는 북한도 시골 마을까지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내가 무언가 전화를 하고 싶으면 멀리까지 갔었어야 됐는데 비록 내가 여기서 남한 부부를 만났지만 그렇게 바로 신고가 가능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만약 전화가 미리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홍성훈 씨 부부를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그 마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외딴 시골에도 전화가 잘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고 먼 훗날 무장공비 생포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어렸을 때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을까? 새우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빨갛네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굉장히 옛날 노래지?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 거야. 1960년대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볼게. 교과서에서 봤겠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공업화와 도시화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했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발전된 우리의 사회의 모습들이겠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큰 성장을 했지만 반면에 시골 마을들은 점점 쇠퇴하고 낙후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게 60년대 시골 초가집 사진인데 다 이런 모습이었어. 아직까지도 뭐 비가 조금만 오면은 막 질퍽질퍽한 흙탕길, 전래동화에서만 봤을 것 같은 그런 초가집들이 대부분이었고, 비극적인 전쟁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지역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시골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잘 살아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중에 1969년 8월쯤 대통령이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을 지날 때에 주민들이 수해 복구를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한 가지 결심을 했대. 농촌도 근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청도 신도리라는 마을에 가면은 지금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 공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 나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새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새마을운동의 구상이 여태 되었고 시기별로 어떤 단계로 발전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잘 전시가 또 되어 있고, 또 재밌었던 것들은 당시 실제 대통령이 탑승했었던 대통령 전용 열차도 가져다 놓고 신도리의 마을 공간도 군데군데 이렇게 복원해놓고 일종의 체험과 테마공원처럼 크게 조성을 해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함께 가서 한번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에는 부족함이 아직 많았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도 섭외를 하는 것이 시급했던 거야. 근데 이때 딱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야. 유태영 박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큰 꿈이 있었대. 우리나라의 농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에 가서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당시 60년대의 농업 선진국으로 불리웠던 덴마크로 유학을 가기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대. 국왕의 초청으로 결국 덴마크 이스라엘까지 갔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어. 귀국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로 들어갔고, 새마을운동과 자신이 생각해오던 농촌 개발 모델에 대해서 정책을 계획하고 담당하는 초대 담당자가 되었대. 그리고 그때부터 새마을운동이 국가 정책으로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야. 농촌 개발과 경제 부흥의 첫 발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아까 내가 시골 마을의 집의 모양이 어땠다고 했었지? 그 초가집. 그치, 초가집. 맞아. 초가집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농촌 개발 사업의 첫 시작이었대. 그런데 전국의 이 초가집들을 허물고 현대식 주택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뭐가 많이 필요했을까? 콘크리트? 그치. 어마어마한 양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많은 콘크리트, 시멘트, 이게 필요했었는데, 근데 마침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게, 당시 그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건설 사업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니까 시멘트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대. 그런데 시멘트라고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맘대로 막 쌓아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멘트 특성상 가급적으로 빨리 사용을 했었어야 됐대. 바로 이거다. 정부가 이제 재고를 다 막 사들인 거야. 자신들이 사들인 시멘트를 전국 마을에 거꾸로 이제 막 배포할 수 있었던 거야. 현대식 주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던 새마을운동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탄력을 받아서 속도를 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뭐 이러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가 전부는 아니었겠지.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할 건데, 새마을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줄게. 먼저 개척정신이라든지 도전과 관련된 근면이야.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인 정신과 관련된 자족,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협동. 정부가 바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정신을 사람들에게 널리 교육을 하고 각인시키기 시작한 거야.
근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협동할 수 있게끔 경쟁 유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려한 거야. 나도 막 혼자 무언가 게임을 하거나 레벨업을 하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 정부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시멘트를 처음엔 다 줬대. 다 주는데 정부가 배급한 시멘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마을은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또한 지원받은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면 철근도 주고 여러 가지 기타 건축 자재들을 팍팍 밀어주면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주기도 하고 마을끼리의 자발적인 선의의 경쟁을 정부가 유도를 한 거야. 결국에는 옆마을을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로 대단했대. 낙후 지역의 주택 개량, 흙길을 포장도로로 바꾸고 낙후된 시설을 개량을 하고 또 전국 곳곳에 전기, 수도, 전화 연결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적같은 변화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을 내려오던 한반도의 보릿고개 이것도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되었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 다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교육이라든지 능동적인 사고, 여가 이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이 바뀌고 사회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질까지도 변화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된 거야. 생각보다 결과가 어마어마하지. 맞아. 한 번쯤은 나도 가끔 생각해봤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발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봐.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의 마을들도 지금에서야 하나둘씩 뭔가 크게 바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당시 침투한 간첩들의 목적이 춘천에서 10월에 개막 예정이었던 전국체전에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면 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라는 게 이 무장 간첩들의 목적이었대. 당시에는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가 해제되면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시설이 바뀌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이 더뎠고 그랬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몰라. 새마을운동이 정말 큰 영향을 한 거지. 이번에 셋업 3기라고 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단지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리고 그 재밌는 이야기 속에 새마을운동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해봤어. 어땠던 것 같아? 교과서에서만 그냥 한 문장 정도로만 알았던 그런 새마을운동을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 알게 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새마을운동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잘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새마을운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겠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